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지지부진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하게 올라주더니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일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대 시장 지금은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수급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소폭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2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어제는 쌍끌이 매수를 해주더니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과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이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3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4월과 5월에 비해서 증가 폭은 둔화가 좀 되긴 했지만 지금 3개월째 취업자 수가 30만 명이 이어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고령층에서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데 반해서 청년층에서의 취업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월째 청년층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가 고용시장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달 연령별로의 취업자 수를 조금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취업자 수는 34만 명 증가한 데 반해서 청년층에서는 11만 명 감소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지역 활성화와 투자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정부가 내년 1월에 이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를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지자체나 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가 투자 형태로 이제 펀드를 출자해서 또 각종 규제도 개선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지역에서의 이런 사업의 리스크는 조금 줄이고 수익성은 높이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우선 정부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정책금융 출자를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모펀드를 출자를 하고요. 각종 프로젝트별로 민간에서의 출자를 통해서 자펀드를 또 조성을 해서 이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특히나 지자체나 민간 기업이 특수목적 법인 이 SPC라고 하죠.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주도를 좀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대출을 좀 더 용이하게 일어나게 해서 이제 자금 조달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또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라는 방침인데요. 기존에는 지역 투자가 굉장히 단편성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렇다 할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번 지역 활성화 이제 투자 펀드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와 사람이 좀 지역 경제로 모일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로서의 개선이 될 수 있기를 업계에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 제도 디폴트 옵션이 시행됩니다. 먼저 디폴트 옵션이 뭔가요? 네, 이제 쉽게 보면 이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내놓은 그런 제도인데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쌓여있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는 적지 않은 가입자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내가 이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기존에 정해놨던 이제 운용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면서 수익률이 좀 쌓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7월에 도입을 했는데요. 상품이라거나 전산 처리라거나 이런 부수적인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1년 정도 유예를 했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을 잡기 위해서 금융권의 공방전도 치열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고객 모시기에 굉장히 열중입니다. 고객과 자금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험이나 증권, 은행, 각 분업별로 상품들을 속속 내놓으면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 시장의 규모가 이제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이 때문에 점유율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금융권에서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증권사 쪽에서 영토 확장에 굉장히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증권사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연금의 규모가 9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 1분기와 비교해 보면 80%가량 증가된 수치인데요. 그야말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쪽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증권사 쪽에서는 디폴트 옵션을 좀 무기로 해서요. 수익성을 강화한 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50% 이상의 이제 퇴직연금과 관련된 상품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 고객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예적금 등의 상품을 통한 이제 안전성, 원금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통해서 우위를 점쳐왔던 상황입니다. 자, 한편 이제 금융업계에 따르면요, 2032년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는 860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6월의 고용 동향부터 디폴트 옵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후 시작의 공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현재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가오는 이 7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수준을 이번 CPI 지수 결과로 가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시간이 갈수록 우리 시장이 강보합권 수준이지만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주요 공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공시로는 LG화학이 있습니다. LG화학이 20억 원 규모의 외환 교환사채 발행을 완료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전일 진행됐던 이 수요 모집에는 목표의 5배 이상인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이 몰렸다라고 하죠. 교환사채는 미국 달러로 발행이 되고요. 만기는 5년과 7년입니다. 만기 이자율은 각각 1.25%, 1.6%로 확정됐습니다. 계속해서 DA테크놀로지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A테크놀로지가 오늘 공시를 통해서 전 LG전자 전무와 전 LG전자 상무 등 3명의 신규 경영진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향후 회사를 이끌어갈 전문적 역량을 갖춘 신규 임원들로 경영진을 재편하고 2차 전지, 페라이트, UAM 같은 사업 추진에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비히토류 연구 자석과 관련한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요.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이 오늘 발표한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 1분기 영업이익은 3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하역 사업이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매출액도 소폭이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 1.9%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다만 2분기 누계 영업이익이 5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광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 백광산업에 100억 원대 횡령 허위 공시를 의심하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었죠. 이에 검찰이 추적 끝에 장부 조작 등으로 20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월에 대표직에서 사임을 했고요. 현재는 장영수 신임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지금 컨센서스 추정치를 하회한 이익치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1,664억 원 정도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1,147억 원 정도로 역시나 컨센서스 추정치는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HN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11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을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과 다뤄볼 핵심 이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속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와의 재계약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앞서 문화일보는 YG 엔터테인먼트와 리사의 스케줄을 조율하던 중국 현지 에이전시가 YG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재계약이 불투명해 8월 이후의 스케줄을 협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요. K-팝의 글로벌 인기를 필두로 해서 엔터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조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좀 주춤하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2차 전지주에 러브콜을 보냈던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엔터주에 좀 러브콜을 많이 보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반기 엔터주 주가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엔터는 딱히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일단은 굉장히 밸류의 재평가가 좀 이루어진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영역이 개척이 됐어요. 그걸 통해서 콘서트, 예전에 굉장히 비싼 콘서트죠. 오프라인 콘서트에 참가를 하지 못했던 이런 글로벌 팬덤들이 생겨나면서 K엔터의 위상이 예전과는 완벽하게 좀 달라진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의 주가가 화답을 한 게 상반기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팬덤의 신규 유입뿐만 아니라 이런 신작 앨범들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예전 앨범까지 싹쓸이로 구매를 하는 이런 구보들에 대한 판매도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는 건 기존의 팬이 아니었는데 새롭게 팬이 되면서 글로벌 팬덤으로 이런 옛날 앨범까지 또 다 같이 구매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하반기에 뉴진스라던가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거기다가 엑소, NCT, 엔믹스, 있지 이런 그룹들의 컴백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국하고 비도 또 첫 솔로 앨범도 발매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엔터에 대해서 상고하저 아니냐, 하반기에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쇄할 만한 그룹들의 또 컴백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신작 모멘텀도 있었지만 과거 앨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엔터주가 더욱더 기대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엔터주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4사의 경우에는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하이브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2분기 엔터주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주가도 질주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적은 일단은 각사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워낙에 좋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망감에 이런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현재는 위상이 높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6월에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엔터 4사의 앨범 판매량을 합산해 보면 916만 장이 판매가 됐어요. 네. 굉장히 많은 판매량이 이루어졌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JYP의 스트레이 키즈 10집 앨범이죠. FML이 3개월 누적으로 620만 장 판매됐어요. 이건 그동안에 정말로 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BTS죠. BTS의 앨범 판매량을 지금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제 플레디스라는 그룹이 하이브 산하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쪽에 지금 세븐틴이죠.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BTS의 앨범 판매량을 뛰어넘었고요. 또 한 번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이 세븐틴의 앨범 판매량을 또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BTS만 있었던 그런 그룹이 아니고 정말로 글로벌 팬덤에 의해서 위상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앨범 판매량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구보 판매, 하이브가 사실상 그렇게 신보가 많지 않았어요. 플레디스라던가 플레이디스 레이블이었죠. 그리고 보이넥스트돌 이런 그룹들의 신보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글로벌 팬덤이 유입되면서 구보들의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6월에 음반 판매량을 달성을 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실적이 과연 시장에서 지금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를 맞출 것이냐 이건 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음반 판매량과 더불어 실적도 좋은데 그 실적이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을지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엔터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YG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리스크가 나왔죠. 블랙핑크 리사의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YG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 재계약은 어느 정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하반기에 지금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블랙핑크가 차지하는 기여도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그룹도 많이 있습니다. 빅뱅, 위너, 아이콘, 트레저, 베이비몬스터는 이제 9월에 데뷔를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유튜브 조회수와 이미 미국의 차트에서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예비곡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기여도로 봤을 때에는 아무리 많은 가수가 포진을 해 있다고 하더라도 블랙핑크 상반기 콘서트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이어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1분기에 초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불투명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아요. 사실 이 61선을 화면상에서 보이는 61선이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와서 자꾸 빠지고 물론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빠지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수급도 완벽하게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1시 반 기준으로 했을 때 11만 주 그리고 기관에서도 5만 주 이상 매도가 나오면서 당연히
개인만 매수하고 있겠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YG엔터 분명히 매력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신규로 접근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사 그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큰 이런 블랙핑크의 계약이 확실시 된다라고 했을 때 신규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97,000원, 9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일단 첫날, 망가지는 첫날이기 때문에 이게 121선까지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6만 한 7천 원 정도가 되는데 비중을 조금은 줄여서 일단 리스크 조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주가의 자리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시간 기준으로 보니까 7% 넘게 거의 8%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 한번 확실하게 보시면서 진입을 하시든지 또 놓으시든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역시나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오늘 1년 난 업종을 1차 대책 당시 6개에서 10개로 늘리는 2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업종은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입니다. 1차 대책 4개월 만에 2차 대책이 마련된 배경에는 일자리 태스크포스가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했기 때문인데요. 각 현장을 잘 아는 부처가 대책을 내놓다 보니 대책의 마련 속도가 올라간 겁니다. 오늘 관련해서 해운과 조선 섹터에서 강세가 관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짚어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부가 이런 산업들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조선주의 경우에는 앞으로 턴어라운드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해운주도 오늘 더불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조선 쪽 이런 쪽은 저도 관심이 좀 많은 섹터다 보니까 지난 한 2분기 정도부터 계속 이런 관련 업계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건설 현장 가서 막노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걸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노동의 강도라던가 받는 급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숙련된 인원이 발주는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사들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LNG선 이런 것들 고부가가치선을 바탕으로 해서 발주들은 많이 밀려 들어왔고 이미 도크 꽉 차 있는데 이걸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었죠. 그러면서 제2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제조업이라던가 물류 운송 같은 몇 개 분야가 있었는데 추가를 했어요. 4개를 추가했는데 해운, 건설, 수산, 자원순환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하면서 일자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로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치는 방법들 그리고 조금 낙후된 시설 이런 것들을 현대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해운 같은 경우 선원의 근로소득이 현재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돼요. 근데 이걸 더 늘려주겠다라는 방안들을 하면서 선원도 더 늘리고 이런 해운 쪽에 도움이 되는 입지들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오늘도 지금 완성 조선주들의 주가는 굉장히 좋아요. HD 한국조선해양이 2%대, 현대중공업이 1%, 특히나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굉장히 세죠. 7%가 넘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한화오션도 2%대 상승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수주와 신조성과 때문에 이런 조선주들의 흐름은 좋은데 막상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인력난은 그와는 상반되는 조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수주량 좋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력난이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또 주가가 크게 또 오르는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흥하해운도 지금 크게 오르고 있네요. 1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7%대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하나오션은 지금 2%대 강세가 나타나는데 이 세 종목 공통점을 지금 보니까 양봉을 띄우고 있는데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0조 클럽 갈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잠수함의 핵심 음향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장중에 11%까지 아까 올라갔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10조를 장중에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10조를 다시 한번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한화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분명히 한화의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 나올 거예요. 또 한화의 좀 입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나게 수주를 하려는 노력들도 뒷받침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지난 3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BEP를 맞췄다는 얘기죠. 실적이 이미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지금 2분기에도 이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300억 정도의 영업 적자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1,500억 정도는 적자가 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화에 편입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너무 빠르게 다른 업체들과 동행을 하면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밸류 부담감은 분명히 상존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며칠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목표가 한 15% 정도 달성했어요. 다른 곳들 대비해서 상당히 느린 진척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화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 나오면서 굉장히 수주를 가열차게 해나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연간 목표가 한 70억 달러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수주 현황을 연간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카타르 2차 LNG 열청 내외의 수주들이라던가 다른 프로젝트들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으나 우리가 아직까지 적자인 기업과 이미 턴어라운드에서 가열차게 신조 성과로 더 추가 수익을 내는 기업과의 밸류 차이는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오션의 경우에 지금 편입이 되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려감과 또 기대감이 상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선과 해운주를 좌우하는 좀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유가도 있고요. 그리고 운임지수 수주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7월 동안 이 조선과 해운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조선하고 해운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묶어서 보면 안 되는 안 거죠.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임지수, 해운 쪽이죠. 해운 쪽의 운임지수는 작년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80% 깎여 있는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해운 쪽만 깎여 있느냐? 항공도 많이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항공 화물 선방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NG선이라는 고부가가치선은 지금 사상 최초로 척당 2억 6천만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운 쪽은 우리가 코로나 때 한창 화랑이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발주를 냈던 것들이 이제 인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이 올해 인도가 나오죠. 그런데 운임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공급은 과잉이 더 심화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와 해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해운주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른 시각으로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른 섹터들 중에서 탑픽 종목은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탄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3분기에 어느 업체보다도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했던 기업을 꼽아보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HD 한국조선해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주사인데 왜 가지고 나왔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소속된 기업들을 보면은 매력도가 넘쳐 흐릅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조선해양에 소속된 것 중에 현대사무중공업이라고 있어요. 이 현대사무중공업의 수주 상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오션은 15% 정도밖에 수주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수주를 함으로써 이미 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가 LNG 이런 쪽에서 고마진의 제품들을 거의 싹쓸이 하는 수주를 하고 있는데 현대사무중공업 아시는 것처럼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주사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업체를 살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미포조선도 가지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굉장히 우월한 업체들, 이미 턴어라운드를 빠르게 이룩을 했고 단기간에 돌아설 수 있는 현대미포조선 이런 쪽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결국은 지금의 수주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더욱더 가열찬 실적의 개선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관점에 HD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 의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년 만에 코스닥에서 황제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그야말로 예측 불허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살펴보면요, 대표님, 2차 전지주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장중에 10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황제주에 등극하고 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킹코프로 200 에코라는 수식어까지 얻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사실 에코프로를 가지고 오신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다루기 좀 꺼려하시는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오늘 발표가 됐네요. 네.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컨센서스 추정치는 하회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실적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에코프로가 최근에 전문가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아무 실적을 내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삼성증권 딱 한 군데 내놨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냈습니다. 하회한다는 실적을 냈는데 역시 실적은 좀 하회했습니다. 매출이 2조 1,776억, 영업이익이 2,250억. 영업이익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다. 실적은 컨센서스를 더 상회하지는 않았다. 네. 하회했다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뭐 요즘 이쪽 시장에서 에코프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네, 올랐잖아요. 왜냐하면 오른 것도 그렇지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워왔던 많은 자본시장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나 지식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네. 사실 말하기가 되게 껄끄럽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 오른 거니까 실제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한 8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제주 네. 뭐 100만 원이 아니라 뭐 120만 원, 200만 원 가보자 네, 뭐 너무 이런 많이 말까지 올라서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그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았던 의견들은 사실은 한 달 5월달만 해도 40만 원, 4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굉장히 아마 뭐 많은 욕을 듣고 있을 텐데 뭐 어쨌든 거기다가 이게 지주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주사 디스카운트도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적을 봤지만 실적으로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는 돈이 돈을 부르는 현상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개인 기관이나 외국인이 쏟아내는 것들을 개인들이 지금 다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또 다음 달에는 MSCI 정기 편입이 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주요 매체들의 경우에는 에코프로의 편입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앞서서 에코프로의 편입이 불발됐던 이유가 극단적인 가격 상승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또 황제주에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게 되지는 않을지 또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MSCI가 지난번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편입이 좀 불발됐어요. 요번에는 8월 리뷰에 들어가는 건데 오는 다음 주부터죠. 18일부터 31일 사이에 임의로 지정된 거래일 기준으로 요거를 선정을 하거든요. 조건은 효력은 이제 8월 31일까지로 리밸런싱을 하고 발생은 9월 1일부터 하는 게 요번 MSCI 지표 조건인데 요게 이제 조건이 시가총 4조 5천억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편입 불발했던 거는 극단적인 가격 상승 때문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18일부터 31일까지는 극단적인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불발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수 편입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 편입은 현재 에코프로 나갔던 외국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은 사실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개인들이 어떻게 열풍같이 떠받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MSCI가 편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ETF라든지 외국인들이 편입 종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유동성 확보가 더 되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를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심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코프로의 강세를 살펴보면 2차 전지주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또 테슬라가 인도량이 상승했다라는 것도 2차 전지주 전반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중장기 성장성이 유효하지만 사실 당분간 쉬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또 2차 전지주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희 네. 이 시장에서 어떻게 시각을 좀 잡아가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 유동성이 유동성이 그 이전의 시장은 유동성이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섹터들이 동시에 올라오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은 유동성 자체가 어느 정도 일정 한계에 있는 상황에서 특정 섹터를 바꿔가면서 오는 이런 시장 형국이에요. 잘 보시면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자동차 부품주, 그중에는 그전에는 또 반도체 소부장주, 그리고 그 2차 전지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턴어라운드 하면서 지금 주식이 종목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 자체가 유동성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차 전지가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호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계적인 유동성이 계속 돌아가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고 그런 돌아가는 부분에서 2차 전지가 다시 왔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아마 2차 전지주가 기본적으로 바닥을 받쳐주면서 이런 턴어라운드를 하는 형식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코프로 주가를 지금 살펴보면요. 100만 원 이미 넘어섰고 이제 뭐 12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주가의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과거의 황제주의 사례를 좀 보면서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변동성에 유의하면 좋을까요? 과거에 황제주에 올라갔던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뭐 그렇게 우리가 히스토리가 좋지는 않죠. 보시면 뭐 2000년도에 현대소프트 같은 경우 100만 원 올라갔다가 네. 상장 폐지됐죠. 그러네요. 그 리타워텍 상장 폐지입니다. 네. 그리고 신화화섬 상장 폐지됐고요. 너무 지금 역사가 좋지 못하네요. 네, 그리고 뭐 가장 최근이라 해봐야 통일철강 정도인데 이것도 현재 2,170원, 한 2% 정도 떨어져 있죠. 물론 에코프로가 이렇게 될 가망성은 높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2차 전지주와 탄탄한 수주력과 그리고 지속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여력들은 분명한데 문제는 지금의 현상을 전문가들은 굳이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사실 해석할 방법은 없는데 굳이 해석한다면 일종의 공매도를 일으키고 있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쇼트 스퀴즈라 그러는데요. 주가 하락을 베팅했던 공매도 투자자들이 이 손실을 이제 줄이려고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가 들어온 상태에서 공매도 손실 줄이려고 또 사들이니까 주가가 네. 지금 오른 쇼트 스퀴즈 형식인데 이런 주가 흐름은 사실 그전에 미국에도 있었어요. 밈이라고 해서. 그리고 사실은 결말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물론 에코프로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일광하고 투자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염두에 두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도 밈주식이라고 해서 게임스톱의 사례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주당 가격이 많이 높아진 만큼 액면 분할할 가능성도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시점쯤에 좀 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대표님께서는? 지금처럼 무겁게 움직이면 사실은 뭐 주주들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좋지는 않죠. 그래서 한 100만 원 선을 계속 유지를 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아마 액면 분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MSCI가 들어오고 좀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한 100만 원 선이나 70에서 100만 원 선에서 계속 움직이더라도 저는 이 정도면 액면 분할을 하는 게 좀 가볍게 가는 게 투자자를 위해서나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나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액면 분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코프로는 저희가 아까 전에 실적을 한번 짚어봤는데 그룹주도 지금 다 실적이 발표가 된 만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장 자회사들이 매출이 모두 크게 늘었고 사실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뭐 컨센서스는 하회했지만 매출은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한 수치로 집계가 됐고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HN의 경우에는 모두 좀 늘어난 수치로 집계가 되긴 했거든요. 이 수치들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에코프로는 사실은 계열사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네. 결국은 다 내부 거래죠. 에코프로는 지주회사고 실제 만드는 곳은 양극재 만드는 곳은 에코프로 BM이 만들고 에코프로 BM에 들어가는 양극재 들어가는 여러 재료들을 나머지 계열사들이
지금 맡고 있는 정국이지 않습니까? 뭐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만들고 이노베이션은 수산 IT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 내부적인 어떤 거래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실적은 하나로 윤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따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에코프로 HCN 정도? HN 정도요? HN 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에코프로의 그룹주는 실제 하나 연동선상에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 에코프로 BM의 매출액이 에코프로의 매출이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다 연결되어 있는 만큼 염두에 두고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각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 하면 에코프로보다는 원래는 에코프로 BM이 먼저 떠올랐잖아요. 양극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또 성장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실까요? 에코프로 BM의 양극재는 아직까지는 2025년까지는 부족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시장 자체도 늘어나고요. 전기 자동차가 제가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곳에서 어떤 기획을 대사를 보면 저는 마지노선 한 15% 그러니까 마켓 쉐어가 한 15% 넘어갔을 때는 완전 대세가 바뀐답니다. 지금 올해가 15% 이미 넘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 현대자동차가 1년에 600만 대 이상 자동차를 만들지만 아직 전기차는 10%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 시장의 곡선이 15%를 마켓시를 넘어 내연기관차를 그 정도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완전 대세가 되는 거죠. 그 대세가 넘어가는 순간 그 시장 점유율 곡선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추세선이라도 양극재는 그 2차 전지는 부족한 상황인데 15%의 마켓을 세월을 넘기는 순간 훨씬 더 빠르게 공급 부족이 있을 것이고 그 공급 부족은 양극재 기업들로 다 수혜가 가는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원재료예요. 에코프로가 그 포스코 퓨처엠과 다르게 포스코 퓨처엠은 그나마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이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여러 재료들의 한 80%를 자체 수급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놨는데 에코프로는 현재 22%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네요. 낮죠. 자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해 가면서 그 현재 공급 부족에 대한 생산을 어떻게 늘릴까. 생산 늘리는 거야 공장을 빨리 지으면 되는 거지만 재료의 문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미중 무역의 어떤 불확실성이 아마 그 재료 수급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 해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에코프로가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죠. 그러네요. 위험성을 어떻게 해치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극재 사업은 사실 뭐 에코프로 BM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양극재 하는 굉장히 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좀 나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에코프로 BM은 거기서 어떤 좀 특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선도업체죠. 선도업체라는 특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도업체의 또 상점은 그 정도 캐파가 더 많다는 것도 분명히 장점입니다. 캐파가 많다는 것은 결국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캐파가 많다는 것은 결국에는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기업은 코스트가 더 낮습니다. 분명히. 그럼 이익선이 더 낮죠. 국내 양극재라는 곳은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퓨처엠도 지금 빠르게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BM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두 기업 다 어느 정도의 캐파를 완성했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코스트 싸움인데 코스트에서는 생산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원재료 확보에 대한 경쟁력도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갔을 때는 코스트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를 좀 판단하는 게 그 기업의 어떤 밸류를 보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가격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 한번 꼭 살펴보면서 밸류를 잘 파악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업체인 에코프로 HN도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사실 좀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봐야겠죠. 대기 오염 방지와 또 친환경 소재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적 분할을 통해서 상장한 후에 꾸준한 실적 개선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서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는데 그러면 사실 또 친환경은 글로벌 전반적인 기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HN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에코프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동채 회장이 이 창업을 할 때 리우의 당시 전 세계 환경 대회에 가보니까
미래에는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이제 유해가스와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연구하다가 만든 게 에코프로인데 양극재 문제 터진 거죠. 네. 사실은 이동채 회장이 원래 만든 기업은 에코프로 HN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아마 남다른 내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인적 분할을 하면서 에코프로 HN 사업 방향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원래는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오염 물질을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서 없애는 기술을 그 에코프로 HN 주력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그 운학 양극재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그 첨가제 사업을 붙여버렸어요. HN에. 그게 매출이 커지는 거죠. 이제 사실 에코프로 HN의 그 매출은 그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사업의 하나가 이 원래 사업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붙은 사업이 양극재 리튬 첨가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에서 매출이 괜찮았어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 매출이 엄청 올라갔죠. 원래 매출액에서 한 2배 정도 올라갔는데 네. 이게 바로 첨가제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1분기도 매출도 괜찮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HN의 매출액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양극재에 들어가는 내부 거래를 통해서 어쨌든 캡슐 마켓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급증을 하겠죠.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에코프로 HN이 만약에 상장을 따로 했다. 네. 그랬을 때는 이게 캡티브 마켓에서 줄 수 있는 영업이익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 이익 곡선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아마 과제될 것이고 캡티브 마켓 외에서 얼마나 또 시장 장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에코프로 HN이 캡티브 마켓 이외의 시장 정도를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 가치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 지금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에코프로처럼 지금 주가가 뜀박질할 수도 있을까요? 그만큼은 가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한 문구씩 묶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극재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명히 에코프로 HN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곡선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캡티브 마켓을 통한 내부 거래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건 에코프로 그룹 전체에 대한 아킬레스건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재 기업들이 각각이 캡티브 마켓이 아니라 지금 캡티브 마켓의 소재를 대기해도 벅찰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한계가 다다를 것이고 캡티브 마켓 외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의 밸류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기업의 밸류가 한 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동안 짚어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의 핵심입니다. 진격의 K엔터 하반기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첫 번째로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조선해운은 정부 지원 속에서 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황제주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MSCI 지수 편입이 유력합니다. 투자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